어머님이 만든 건 너무 투박해서 내놓기 부끄러웠어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 회사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만든 걸로 바꿔놓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투박하게 안 해요. 김선옥은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정성스럽게 만들어온 자신의 솜씨가 손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독당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역시 며느리가 솜씨가 좋으시네요. 손님들이 웃으며 지연을 칭찬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요즘 트렌드를 모르시잖아요. 구식이라고 해야 하나? 지연이 선옥을 흘끗 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70평생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유민이 걱정스럽게 선옥을 바라보았지만 어른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김선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거요. 김선옥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죠. 목포의 작은 농가에서는 이 시간이면 마당에 나가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강서구 신축 아파트 15층 작은 방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며느리 지연이 문득 물어본 적이 있었죠. 그때 선옥은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이 그래요. 평생 그랬거든요. 사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 환경이 아직 낯설기도 했고 무엇보다 할 일이 없으니 밤이 길었죠. 선옥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7살 손자 유민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목포 바다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서울도 참 좋네요. 선옥은 혼잣말을 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옆 벽에 붙어 있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죠. 어머님께 마이너스 가스 조심하시고 약 꼭 챙겨 드세요. 지연 올림. 글씨가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배려였죠.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평생 큰 솥에 밥을 해먹고 장작불로 찬거리를 준비해온 자신을 마치 위험한 존재처럼 여기는 것 같아서요. 선옥은 조용히 물을 끓이며 차를 우렸습니다. 목포에서 가져온 보리차였죠.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때면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곤 했어요. 할머니, 벌써 일어났어요? 이른 아침 유민이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 눈을 비비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유민아, 할머니랑 같이 차 한잔 할래요? 네, 할머니 차 맛있어요. 유민은 작은 의자에 올라가 선옥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려준 보리차를 호호 불며 마시는 모습이 기특했죠.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죠? 그럼요. 유민이랑 할머니는 가족이니까요. 좋아요. 할머니가 있으니까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유민의 순진한 말에 선옥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며느리 지연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침 일찍부터 죄송해요. 유민이가 소란 피우지 않았죠? 아니에요. 이 녀석이 할머니랑 차 마시고 있었어요. 유민아, 할머니께 패 끼치면 안 돼. 지연의 말에 유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옥은 재빨리 손자를 감쌌어요. 패가 무슨 패예요? 할머니가 심심해서 그랬는데
유민이가 와줘서 고마웠어요. 지연은 미안한 듯 웃으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선옥도 자연스럽게 도우려 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쉬세요. 결국 선옥은 물러서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부엌에서 자신은 방해가 되는 존재였죠. 아들 현우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네요. 더 주무셔도 되는데요. 괜찮아.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래.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선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자신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정중히 모셔진 손님 같은 기분이었죠. 어머님,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한 건 없고요. 유민이 학교 가면 혼자 있어야죠. 텔레비전도 보시고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는 말이 자꾸 반복됐습니다. 선옥에게는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처럼 들렸어요. 현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연이한테 말씀하세요. 알았어. 가족들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후 선옥은 홀로 남았습니다. 넓은 아파트가 갑자기 텅 비어 보였어요. 목포의 작은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적막감이었죠. 오후가 되어 유민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유민아. 학교는 재미있었어요?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유민이 책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에는 아빠, 엄마, 유민, 그리고 할머니가 모두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할머니도 그렸어요. 선생님이 할머니까지 그리라고 했거든요. 고마워요, 유민아. 선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만큼은 자신이 완전한 가족의 일원이었던 거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가족들이 모였어요.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맛있겠네요. 하지만 선옥은 자신이 이 식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며느리의 손길로 준비되었고 자신은 그저 초대받은 손님일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옥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의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꿈꿔왔던 노후의 모습일까요? 냉장고 옆에 붙어 있던 그 메모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가스 조심하시고 약 꼭 챙겨 드세요. 며느리의 배려인지 아니면 자신을 조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선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가을꽃이 피어나고 상가마다 추석 선물 세트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김선옥은 명절 준비를 도우려 했지만 며느리 지연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날 저녁 유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반 친구들이 추석에 제주도 간대요. 그래요? 좋겠네요. 할머니, 우리도 다 같이 제주 가요. 아빠, 엄마, 할머니 있죠? 4명이서요. 유민이 선옥의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선옥의 마음에도 전해졌어요. 유민아, 그런 건 아빠, 엄마가 정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말해볼게요. 유민은 거실로 뛰어가 현우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아빠, 추석에 우리 가족 여행 가요. 제주도로요. 현우가 웃으며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가족 여행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할머니가 바다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선옥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여보, 추석 연휴에 제주도면 사람이 너무 많을 텐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어머니도 오랫동안 여행 한번 못 가보셨을 텐데요. 현우의 말에 선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행은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좋아요. 할머니, 안 돼요. 할머니도 같이 가야 해요. 유민이 선옥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간절함에 선옥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칠 동안 가족여행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유미는 매일같이 제주도 여행 이야기만 했고 현우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선옥은 조심스럽게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 제주도 전에 가보셨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목포에서 바다는 많이 봤지만 제주도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럼 더욱 가봐야죠. 제주도 바다는 목포와 또 다를 거예요. 선옥은 속으로 설렜습니다. 70평생 처음 가보는 제주도라니,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선옥은 작은 여행 가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포에서 가져온 편한 옷들을 꺼내어 정리하면서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해요? 유민이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여행 준비하고 있어요. 유민이도 준비했어요? 네, 저는 진작했어요. 수영복도 챙겼거든요. 그래요? 할머니도 바다에서 발이라도 담그고 싶네요. 그때 지연이 유민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민아, 이리 와봐. 유민이 거실로 나간 후 선옥은 혼자 여행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은 외출복도 꺼내보고 제주도에서 찍을 사진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출발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옥은 마지막으로 짐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정말 가족 모두와 함께 제주도에 간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현우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옥은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내일 비행기표 확인했어요? 응, 다 됐어. 세 장 맞지? 세 장이요? 순간 선옥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세 장? 가족이 4명인데 왜 세 장일까요? 어머님 것도 예약했죠? 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걸로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뭐요? 여보, 이번 여행은 우리 가족끼리만 갔으면 해요. 선옥은 문틈 사이로 지연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운 얼굴이었어요. 우리 가족끼리만이요?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가끔은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유민이도 할머니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을 거고요. 눈치요? 어머니가 언제 유민이한테 눈치를 줬나요?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계시면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실 텐데 여행이 힘드실 거예요. 선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의 짐이었던 거군요. 조심해야 할 대상이고 불편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도 어머니도 가고 싶어 하시는데요. 여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도 물론 소중하지만 가끔은 우리 식구만의 추억도 만들고 싶어요. 유민이도 커가면서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 텐데요. 현우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답답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알았어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선옥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여행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모든 것이 무겁고 허무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현우는 어색한 표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선옥의 여행 가방을 보더니 미안한 듯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번 제주도 여행 말인데요.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어머니는 함께 가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선옥은 이미 모든 걸 들었지만 아들의 거짓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게 좋아요. 현우가 나간 후 선옥은 여행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챙겨놓은 옷들을 하나씩 꺼내어 제자리에 넣었어요. 마음도 함께 접어서 넣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여행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민이 신이 나서 떠드는 목소리, 지연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소리, 현우가 차에 짐을 싣는 소리까지요. 할머니, 안 가요? 유민이 선옥의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쉴게요. 유민이가 재미있게 놀다 와요. 왜요?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 저도 안 가요. 유민이 선옥에게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더욱 가슴 아팠어요. 안 돼요. 유민이는 가야 해요. 할머니한테 예쁜 선물 사다 주기로 약속해요. 결국 가족들은 떠났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고 지연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유민만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옥은 홀로 남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철저히 배제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주도 잘 도착했어요. 날씨도 좋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 상의드릴 일이 있어요. 뭔데요? 아파트 세금 문제인데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선옥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여행에서 배제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까지 빼앗으려는 건가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려고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말이죠. 단순히 여행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어느새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유민이는 할머니에게 조개 껍데기와 작은 화산석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고, 현우와 지연은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즐거웠던 순간들을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김선옥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배제된 행복이었기에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바다가 진짜 예뻤어요. 다음에는 꼭 같이 가요. 유민의 순수한 말에 선옥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유민아. 할머니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네요. 며칠이 지나면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옥은 지연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어요. 평소보다 자신을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약은 드셨어요? 네, 아침에 먹었어요. 확실해요? 혹시 깜빡하신 건 아니죠? 지연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기억력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먹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나이가 드시면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선옥은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선옥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지연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마트에 가려고요. 우유가 떨어졌더라고요. 어머님, 우유는 어제 제가 사다 놨는데요. 냉장고 확인 안 하셨어요? 선옥이 냉장고를 다시 열어보니 정말 우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놓쳤던 거였어요. 아, 미안해요. 못 봤네요.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확인 좀 하고 나가세요.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에 선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요? 그 후로 지연이 이웃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선옥은 복도 끝에서 쓰레기를 버리려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지연 씨, 시어머님 어떠세요? 같이 사시는 게 힘드시죠? 801호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에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혹시 치매는 아니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우유 있는 걸 모르고 또 사러 나가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가스불도 가끔 켜놓고 깜빡하시고요. 선옥은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은 없었는데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머, 그럼 정말 위험하네요. 일찍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요. 우리 아파트에도 치매 어르신이 몇 분 계시는데 가족들이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선옥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현우가 퇴근하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선옥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아파트 명의 이전 건이에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우는 책상 위에 여러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세무사한테 상담받은 자료예요. 어머니 명의로 계속 두면 상속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선옥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농사 지을 때부터 각종 장부와 계약서를 직접 관리해왔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문서들을 읽는 데는 익숙했어요. 여기 계산이 틀렸네요. 네. 이 금액 계산 말이에요. 기초공제 적용하면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현우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세무 업무를 아세요? 아버지랑 농사 지을 때 모든 장부를 제가 관리했어요. 세무서 신고도 직접 했고요. 그래도 요즘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요. 바뀐 법도 알아요. 작년에 목포집 정리할 때 공부했거든요. 선옥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무사 이름도 없고 도장도 없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우야, 이 자료 어디서 받은 거예요? 세무사 사무실에서요. 그런데 왜 세무사 도장이 없죠? 정식 상담이면 도장이 있어야 하는데요. 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옥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현우야, 솔직히 말해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어머니, 정말 세금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어머니가 바보인 줄 알아요? 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소문내고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가면서 집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어머니, 지연이가 이웃들한테 어머니 치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알아요. 현우가 깜짝 놀라며 선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우연히 들었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크게 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아파트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요? 만약 어머니가 정말 치매에 걸리시면 명예 이전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선옥은 아들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안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선옥이 정신이 온전한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더 유리했으니까요. 현우야, 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집을 빼앗는 거예요? 어머니, 지연이 거실로 나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연 씨, 왜 이웃들한테 제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녀요?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걱정돼서. 걱정이요? 거짓말로 어머니 명예를 훼손하는 게 걱정이에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때 유민이 방에서 나와 어른들의 다툼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싸워요? 할머니, 아빠, 엄마 왜 싸워요? 선옥은 손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 앞에서 이런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유민아, 괜찮아요. 할머니가 잠깐 화가 났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어디 안 가요. 하지만 선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자신의 설 자리는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선옥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도 저 강물처럼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치매 소문을 퍼뜨리고 아들은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가며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선옥은 서랍에서 목포집을 정리할 때 가져온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성했던 각종 계약서와 장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자신이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선옥은 혼잣말을 하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가족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창밖 어둠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옥도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선옥은 평생 해온 대로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목포에서 시어머니에게 배운 송편과 전 부치는 법, 그리고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나물 무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손에 익은 솜씨였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쌀을 불리고 반죽을 만드는 선옥의 모습은 진지했어요. 70년 넘게 지켜온 전통 그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지연이 늦잠에서 깬 듯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송편 만들고 있어요. 추석이니까요. 어머님이 직접 하시지 말고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예전부터 해온 거라 익숙해요. 선옥은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소를 넣고 있었습니다. 한 입 크기로 정성스럽게 빚어진 송편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송편이 너무 크네요.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크게 안 만들어요. 한 입에 쏙 들어가야 먹기 좋거든요. 선옥은 자신이 만든 송편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크다는 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너무 투박해 보여요.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이런 게 안 맞아요. 지연은 선옥이 빚은 송편을 하나 집어들더니 다시 작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예뻐 보여요. 선옥은 며느리의 손길을 지켜보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의 솜씨가 틀렸다는 말인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 방식을 고집하시면 안 돼요. 선옥은 말없이 지연이 다시 빚는 송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작아지긴 했지만 왠지 정성이 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어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옥은 애호박과 감자를 썰어 반죽에 묻혀 기름에 지지고 있었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의 향기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어머님, 전이 너무 두껍게 붙으셨어요. 지연이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두껍나요? 네, 요즘은 얇게 붙여야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렇게 두꺼우면 기름기만 많고 느끼해요. 선옥은 자신이 부친 전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두껍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맛은 좋을 거예요. 맛도 중요하지만 보기에도 좋아야죠. 손님들 오시면 어떻게 내놓아요? 손님이요? 추석에 현우 회사 사람들 몇 명 올 수도 있거든요. 선옥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손님이 온다면 미리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언제 오시는데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도 준비는 해놔야죠. 지연은 선옥이 부친 전을 치우고 새로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선옥은 부엌에서 밀려났습니다. 평생 명절 음식은 자신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방해만 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뜻인가요? 평생 해온 것이 모두 구식이라는 건가요? 오후에 현우가 퇴근해서 지연이 만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와, 맛있네요. 역시 지연이가 요리를 잘해요. 고마워요. 어머님도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선옥이 만든 것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취급당했어요. 다음 날 유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영화요? 뭘 볼 건데요? 애니메이션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럼 가족끼리 다 같이 가볼까요? 현우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도 같이 가요. 유민이 선옥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영화 재미없을 거예요. 지연이 즉시 말했습니다. 왜요? 할머니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유민이 의아해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영화 안 좋아하세요. 너무 시끄럽고 복잡해요. 그래도 할머니가 좋다고 하면요? 어머님은 집에서 쉬세요. 우리만 갔다 올게요. 결국 또다시 선옥은 제외되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가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지는 거였어요. 할머니, 정말 안 가요? 유민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있을게요. 유민이가 재미있게 보고 와요. 그럼 할머니 목도 팝콘 사다 줄게요. 아이의 순수한 배려에 선옥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가족들이 나간 후 선옥은 혼자 남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라는 지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자신은 구식인 걸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일 뿐인 걸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영화관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영화 정말 재미있었어요. 유민이 흥얼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머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에는 할머니도 좋아할 만한 영화 보러 가요. 하지만 선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기회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칠 후 현우 회사 동료들이 정말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연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상을 내놓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님이 만든 송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연이 다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선옥이 만든 것은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어머, 정말 맛있겠네요. 손수 만드셨어요? 네, 시어머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선옥은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칭찬받는 음식은 정작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지연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맛있다고 하네요. 어머님이 만든 건 너무 투박해서 내놓기 부끄러웠어요. 그 말에 선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의 솜씨가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정성스러운 손맛이 투박하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선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송편도 제대로 못 만들고 전도 두껍게 부치고 영화도 이해 못하는 구식 노인.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어둠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강물처럼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선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작은 분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온 자신이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전통의 맛이 틀렸을 리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옥은 서랍에서 오래된 요리책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써주신 손글씨 레시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송편 만드는 법, 전 부치는 법, 나물 무치는 법까지 모든 것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전통을 모르는 거야. 선옥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더 이상 이들의 무시와 모욕을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날 밤 선옥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결의로 가슴이 뜨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 어둠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옥의 마음도 함께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김선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다짐했던 결의가 여전히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이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갑자기 목포 바다가 그리워졌어요.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보고 있으니 문득 고향 바다의 거친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목포에서 생활하던 시절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작은 포구 앞 단층집, 그 앞마당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참, 그때는 정말 바빴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새벽 4시면 포구에 나가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분류하고 크기별로 나누어 가격을 매겼었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작은 장부에 하루 매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남편이 그를 잘 모르셔서 모든 기록은 선옥의 몫이었어요. 생선 종류별 가격, 판매량, 단골 손님들의 외상 내역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나갔었습니다. 김 사장 부인은 정말 꼼꼼하다. 그때 세무서 직원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매년 세금 신고할 때마다 장부가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감탄했었거든요. 선옥은 현재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 각종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자신의 손 안에 있었어요. 현우와 지연이 아무리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도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니야. 목포에서 수십 년간 장사하며 쌓은 경험이 있었어요. 사기꾼들의 감언이설도 여러 번 겪어봤고 가짜 서류와 진짜 서류를 구분하는 눈도 있었습니다. 선옥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목포를 떠나기 전에 적어둔 중요한 연락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박명자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명자는 목포에서 세무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오랜 친구였어요. 선옥이 목포 집을 정리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선옥아, 혹시 서울 가서 문서 관련해서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서울 사는 후배들 소개해 줄게. 명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말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선옥은 핸드폰을 들고 명자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명자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 괜찮을 거예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선옥이야? 명자야, 미안해. 이른 시간에 전화해서. 괜찮아. 나도 벌써 일어났어. 어떻게 지내? 서울 생활은 어때? 명자의 따뜻한 목소리에 선옥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게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선옥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치매 소문부터 가짜 서류, 아파트 명의 이전 압박까지요. 어머, 그럼 완전히 사기꾼들이네. 선우가 그 서류 내가 한번 봐야겠어. 어떻게? 사진 찍어서 보내봐. 내가 확인해 줄게. 그리고 혹시 서울에서 도움받을 사람도 소개해 줄게. 명자의 말에 선옥은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역시 오랜 친구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선옥은 현우가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세무사 도장도 없고 정식 양식도 아닌 이상한 서류들이었어요. 명자에게 보내면 금방 진위를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아파트를 정말 자신이 처분한다면 어떨까요? 현우와 지연이 그렇게 원한다면 차라리 자신이 먼저 행동하는 건 어떨까요? 선옥은 목포 시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바다 냄새, 갈매기 소리, 포구에서 만나던 정겨운 사람들, 그 모든 것이 그리웠어요. 여기서 가족의 눈치를 보며 들러리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향 근처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선옥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 가족은 예정대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선옥은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현우가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쉴게요. 뭔가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알았어요. 재미있게 다녀와요. 가족들이 떠난 후 선옥은 즉시 박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자야, 나야. 선옥아. 서류 확인했어.
완전히 가짜야. 세무사 도장도 없고 내용도 엉터리고. 역시 그랬구나. 그런데 선호가 내가 어제 말한 그 생각 진짜야? 아파트 처분하고 목포로 돌아올 거야? 응,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있어. 그럼 내가 서울 부동산 잘 아는 후배 소개해줄게. 강서구 시세도 알아보고. 명자는 행동이 빨랐어요. 몇 시간 후에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자 세무사님 소개로 전화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서구 아파트 매매 상담 받으신다고 들었는데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내일 아침에 가능해요? 네, 좋습니다. 10시에 방문 드릴게요. 다음 날 중개업소 직원이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는데 매우 전문적으로 집을 살펴보았어요. 위치도 좋고 시설도 깔끔하네요. 시세가 꽤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까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18억 정도, 천천히 파시면 19억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18억. 선옥은 그 금액에 놀랐어요. 현우가 아파트를 샀을 때보다 훨씬 오른 가격이었습니다. 금매로 하면 얼마나 빨리 팔 수 있나요? 요즘 시장이 좋아서 일주일 정도면 계약 가능할 것 같아요. 선옥은 결심했습니다. 금매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옥은 이미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도장까지. 목포에서 수십 년간 장부를 관리했던 경험이 빛을 발했습니다. 어머, 서류가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보통 어르신들은 서류 관리가 어려우신데 평생 해온 일이라 익숙해요. 중개업소 직원이 감탄하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명의도 깔끔하고 대출도 없고 문제될 게 전혀 없네요.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사흘 후 정말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던 상황이라 현금 거래를 원했어요. 18억에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선옥은 그동안 박명자와 계속 연락하며 목포 근처 집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선호가 바닷가 근처에 좋은 단층 집 하나 나왔어. 5억이면 될 것 같아. 어떤 집인데? 새로 지은 집이야. 마당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이야. 그럼 계약해줘. 진짜로? 응, 부탁해. 선옥은 서울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목포 집을 사고도 13억이 남았어요. 평생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이 모두 완료된 것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현우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선옥은 짐을 정리하며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렀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목포로 가는 기차표도 예약했어요. 내일 현우 가족이 돌아오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날 바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옥은 빈 아파트를 돌아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어요. 이제 다시 바다 냄새를 맡으며 살 수 있겠어요. 아무도 구식이라고 하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이 강물 대신 목포 바다를 보게 될 거였습니다. 선옥의 입가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현우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알았어요. 잘 놀다 와요. 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선옥은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우가 내일 집에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 벌써 그려졌어요. 그날 밤 선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목포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현우 가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유미는 여행 가방을 끌고 뛰어다니며 신이 났고 지연은 면세점에서 산 선물들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돌아오는 거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을 거예요. 지연도 덩달아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15층 버튼을 누르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제주도 사진 보여드려야겠어요. 네,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문 앞에 도착해서 현우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현우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유민도 할머니를 찾으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실에 들어선 순간 가족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집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가구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개인적인 물건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현우가 당황하며 선옥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옷장이 비어 있고 침대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편지 한 통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선옥의 친숙한 글씨체로 쓰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우야, 지연아. 집으로 돌아와서 이 편지를 읽고 있을 거야. 놀랐지? 어머니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어.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유민이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옥이 마지막 짐을 챙기러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다 돌아왔구나. 선옥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현우가 편지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읽어봤지? 그럼 알겠네. 집을 팔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선옥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을? 지연이 끼어들려 했지만 선옥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정신 이상?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난 다 알고 있어. 이웃들한테 내가 깜빡깜빡한다고 소문내고 가짜 세무 서류까지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던 거 다 알고 있다고. 현우와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옥이 웃었어요. 나를 가족여행에서 빼고 내 요리를 투박하다며 무시하고 영화관도 못 가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라고? 그건 너희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줄로만 봤어. 집 명의만 탐내고 나는 짐처럼 취급했지. 선옥의 목소리에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는 거예요? 유민이 선옥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선옥은 손자를 내려다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할머니는 목포로 가요.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살 거예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유민이는 여기서 살아야 해요. 하지만 할머니랑 전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유민이를 제일 사랑한다는 거 알지? 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어머니, 집값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8억에 팔렸어. 목포에 집 사고도 13억이 남았지. 18억이요? 지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거든요. 응. 너희가 만든 가짜 서류에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 평생 장부 관리해 온 게 도움이 됐어. 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의 계획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 힘으로 살아. 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선옥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가족? 선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나? 여행에서 빼고 요리도 무시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지연이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늦었어. 난 더 이상 여기서 들러리로 살고 싶지 않아. 선옥은 여행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유민이 달려와 선옥을 안았어요. 유민아, 할머니 보고 싶으면 목포로 놀러와. 바다도 보여주고 맛있는 것도 해줄게. 약속해요? 약속해. 선옥은 손자에게 마지막 키스를 해주고 현관문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현우가 뒤따라 나오며 붙잡으려 했지만 선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도 너희 방식대로 살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선옥은 깊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를 나서며 선옥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서울역으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목포행 기차표 주세요.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며 선옥은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기차에 오르며 선옥은 핸드폰으로 박명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자야, 지금 목포로 가고 있어. 모든 게 잘 해결됐어. 고마워. 곧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선옥아.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목포 오면 바로 연락해. 기차가 출발하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뒤로 멀어져 갔습니다. 선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목포의 그 익숙하고 그리운 바다 냄새 말이에요. 목포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김선옥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도 소리에 맞춰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웠던 고향의 향기였어요. 선옥이 오늘도 일찍 나왔네. 산책로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순자라는 분이었는데 비슷한 또래라 금세 친해졌어요. 바다 보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러게. 나도 서울 살 때는 이런 맛을 모르고 살았지. 순자도 자식들 때문에 서울에서 몇 년 살다가 혼자 내려온 경우였어요. 비슷한 처지라 더욱 마음이 통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글쓰기 모임 있는 날이야. 같이 갈래? 글쓰기 모임이요? 응.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데 생각보다 재미있어.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문화센터에 갔더니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생님은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매우 친절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옥입니다. 최근에 목포로 이사 왔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볼 거예요. 선옥은 흰 종이를 받아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정말 적절한 주제였어요. 나의 새로운 시작.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70이 넘어서야 나는 진짜 나를 찾았다. 글을 쓰는 동안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에서의 답답했던 시간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던 상처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 시작한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까지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유민아, 안녕.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놀러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빠가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현우가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말에 선옥은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 연락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게. 할머니, 바다에서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럼, 조개도 줍고 갈매기도 보고 재미있게 놀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손자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기쁜 일이었어요. 주말이 되어 정말로 현우가 유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선옥의 새 집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할머니, 유민이 뛰어나와 선옥을 안았습니다. 우리 유민이 많이 컸네. 할머니 집 정말 예뻐요. 바다가 바로 보여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잘 지냈어. 집이 정말 좋네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마셔. 아니에요. 유민이만 놔두고 갈게요.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그래.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죠. 유민과 함께 보낸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작은 개들을 관찰하며 하루 종일 웃었어요. 할머니, 책같이 읽어요. 유민이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좋아. 어떤 책이야? 바다 이야기예요.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유민이 할머니 품에 안겨 책 읽는 소리를 들으니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응,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저도 가끔 놀러 와도 돼요?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저녁에 현우가 유민을 데리러 왔을 때 선옥은 도시락을 준비해뒀어요. 이거 가져가. 유민이 좋아하는 김밥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야. 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존중과 사랑이 있을 때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현우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말이 깊이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차가 떠나간 후 선옥은 혼자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선옥은 서랍에서 새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목포에 와서 산 것이었는데
아직 첫 페이지를 쓰지 않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배운 대로 차근차근 써내려갔어요. 오늘 내 인생을 새로 적는다. 그 아래 계속 썼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나답게 사느냐는 것이다. 70이 넘어서야 이걸 깨달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전처럼 무섭거나 외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옥은 다시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다른 이웃들도 만났어요. 선옥이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르네.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순자의 말에 선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문화센터 글쓰기 모임에서도 선생님이 선옥의 글을 칭찬했어요. 김선옥님의 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져요.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지만 그걸 딛고 일어선 힘이 글에서 전해져요. 다른 참가자들도 박수를 쳐줬습니다. 선옥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전해진다는 걸 느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고 사람들은 따뜻하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당당해졌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선옥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침 산책, 동네 친구들과의 수다, 글쓰기 모임 준비, 그리고 유민에게 보낼 편지 쓰기까지 모든 것이 기대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선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채워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선옥은 그 소리에 맞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끝없이 넓고 자유로운 바다가요.